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한국사 강의 자료, 이걸 토대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초반인데요. 이 격동의 시기에 한국 교회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당시 일본의 대한 정책, 특히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교묘하게 또 어떨 땐 노골적으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 또 선교사들은 어떤 저항과 시련을 겪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자료 속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당시 상황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역시 1905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이기면서 동아시아의 신흥 강자로 확 떠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을사늑약. 이걸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이때쯤 되면 미국 같은 다른 열강들은 사실상 한국 문제에서 좀 손을 떼는 분위기였고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소위 고문 정치, 또 차관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식민 지배의 기초를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고문 정치라는 건 그 일본인 고문관들을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 부서에 딱 앉혀놓고 사실상 내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아, 뒤에서 조종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국제적으로도 발판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였죠. 그 카트라 테프트 밀약이라든지 제2차 영일동맹 같은 거. 이런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한국에서의 어떤 우월적 지위, 이걸 암묵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실상 그냥 용인해준 셈이죠. 네, 그리고 1906년 드디어 통관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합니다. 참,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감정이 드는 인물인데요. 이때 일본이 한국 내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태도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인데 초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우호적이요? 네. 치외법권이라던가 면세 같은 기존의 특권들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계산이 깔려 있었죠. 우선 러일전쟁 승리에 대해서 서구 열강, 특히 이제 미국이 지지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했고요. 더 중요하게는 국제사회에 우리는 이렇게 문명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일종의 선전 목적이 강했습니다. 아, 보여주기식이었군요. 그렇죠. 당시 미군의 여론 중에는 일본 통치가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시각도 실제로 존재했었으니까요. 이토 히로부미 개인의 어떤 교활함 같은 것도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잘해준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에 감리교 예배당 건축할 때 그때 돈으로 1만 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지원해서 선교사들 환심을 샀다는 기록도 있고요. 네, 그랬죠. 심지어 1906년 인천에는 일본 통치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어용교회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러일 전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전, 이거 거룩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대목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우호 여론도 만들고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 종교의 옷을 빌려서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결국 초기 유화책은 더 큰 통제를 위한 포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서구 열강을 의식해서 좀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뒤에서는 이미 통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일본이 가장 먼저 손댄 분야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여기서 시데하라 다이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 사람한테 식민 교육의 밑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네, 핵심은 교육 제도를 바꾸는 거였어요. 기존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또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로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오히려 수업 연한을 줄여버렸습니다. 연한을 줄였다고요? 왜죠? 자료에서는 이걸 명백한 우민화 정책,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지적으로 좀 낮춰서 통치하기 쉽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덜 가르치는 걸 넘어서 1907년부터는 순명적 교육이라는 걸 특히 강조하기 시작해요. 숙명적 교육? 단어 자체에서 벌써 좀 느낌이 오는데요. 운명에 그냥 순순히 따르라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일본의 지배는 너희 조선인들의 운명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응해라. 이런 교육이었죠. 문명화된 일본이 미개한 조선을 다스리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이건 시혜를 베푸는 거다. 이런 논리를 학생들한테 주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교육을 통해서 퍼뜨리려고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이 세운 대성학교 같은 민족학교들. 여기서는 당연히 현실을 직시하고 자주독립 정신을 가르쳤을 텐데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엣 가시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학교들을 정치적이고 비문명적이며 야만적이다. 이렇게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칼을 빼드는데 그게 바로 1908년의 사립학교령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사립학교령, 파급력이 컸나요? 네, 엄청났습니다. 이 법령 하나로 전국의 수많은 강습소, 야학, 사립학교들이 그냥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한 5,000개 정도 되던 교육기관이 순식간에 800여 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와, 5,000개에서 800개요? 거의 다 없어진 거네요? 네, 80% 이상이 강제로 폐쇄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학교의 약 97%가 기독교 계열 학교였다는 점이에요. 장로교 계열이 한 50개, 감리교 계열이 158개,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 97%나요? 왜 하필 기독교 학교들만 그렇게 많이 살아남았을까요? 일본이 뭐 특별히 기독교를 봐줬을 리는 없을 텐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외국 선교사들의 존재 때문이었죠. 아하. 이 학교들은 대부분 외국 선교사들이 세우거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국제적인 비난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자료에는 그 세뮤엘 모펫, 한국 이름 마포 사멸 선교사죠. 이분 한 사람이 무려 134개 학교의 교장직을 겸임하면서 학교들을 지켜냈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와, 혼자서 134개 학교요? 대단하네요. 네, 선교사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 그러니까 1905년에서 1909년까지는 일본이 아직 국제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뭐랄까 일종의 간보기 단계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보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죠. 일본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1909년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입니다. 아, 역시 그 사건이군요. 네, 이 사건 자체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일본은 특히 이 사건의 배후나 연루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확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하면서 그 악명 높은 무단 통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헌병 경찰을 앞세운 공포 정치. 맞습니다. 데라우치 통치는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압적이고 오만했습니다. 내선 일체, 창씨 개명, 한국 문화 말살 정책 같은 것들이 강하게 추진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사참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일본 본토에서는 당시 메이지 헌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거든요. 근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완전 달랐습니다. 기독교, 특히 민족의식과 연결된 기독교는 식민 통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되기 시작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당시 비밀결사였던 신민회 같은 항일단체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도 일본의 경계심을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가운데 당시 한국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의 입장은 좀 어땠을까요? 자료에 보면 초기 선교사들은 소위 두 왕국 이론에 근거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래서 한국 교인들에게 일본 통치에 무력으로 저항하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신앙이나 도덕성 함양, 교육사업 이런 데 힘쓰라고 조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일본 권세에 대항하지 말고 선행과 자제로 일본인에게 못하지 않음을 보여주라. 약간 이런 식의 권고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런 태도는 당시 서구 신화학의 어떤 경향과 함께 식민지라는 특수한 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든지 도덕성 향상 이런 데는 집중했지만 식민지배라는 그 거대한 불의의 구조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거죠.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선교사들이 이런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결국 이 선교사들까지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4가지 부류로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냥 무지하고 순박해서 관리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는 부류. 네. 둘째는 이완용처럼 아예 노골적으로 일본에 빌붙는 부류. 그렇죠. 친일파. 셋째는 술이나 노름 같은 향락에 빠져서 세상사에 무관심한 부류.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중요합니다. 지방에서 명망이 좀 있으면서 겉으로는 일본에 복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어떤 회유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면서 조용히 교회 활동, 그러니까 전도나 교육에 힘쓰는 사람들, 이 4번째 부류가 주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분석이에요. 자, 청취자 여러분이 당시 일본 총독부 입장이라면 이 4번째 부류, 회유도 안 통해. 그렇다고 딱히 반항하는 티를 내는 것도 아니라서 탄압할 명분도 없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바로 이 4번째 부류가 일본에게는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겠죠. 회유도 안 통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 행위도 없으니 명분 없이 탄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사건 조작이었습니다. 아, 조작. 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제거하겠다는 거죠. 이 음모를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이 당시 조선주둔 헌병대 사령관이자 경무총감이었던 아카시 모토지로입니다. 그의 주도하에 1911년 그 유명한 1005인 사건, 공식 명칭으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날조됩니다. 민족 지도자인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선생 등을 포함해서 105인이 새로운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을 모의했다는 그런 혐의였군요. 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이건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고 증거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고문으로. 72가지의 고문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몸에 기름을 바르고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 손가락 사이에 쇠막대를 끼우고 천장에 매달아서 막 당기는 것, 손톱 밑을 대나무 꼬챙이로 찌르는 것, 어휴. 입에 마른 가루, 설탕 같은 걸 붓는 것, 못이 박힌 널빤지 위에 눕히는 것, 코에 뜨거운 물을 붓는 물고문, 굶기기, 잠 안 재우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참혹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고문 끝에는 결국 거짓 자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문 과정에서 3분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 대부분도 결국에는 허위 자백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끔찍하고 정말 비극적인 1005인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이게 또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전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애썼던 일부 선교사들이 일본의 이런 야만적인 행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맞습니다. 특히 당시 YMCA 총무였던 필립 질레트 같은 선교사들이 용기를 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문 사실과 재판의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뉴욕타임즈나 런던타임즈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된 거죠.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네. 그러면서 일본의 그 문명 통치라는 허울이 벗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일본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겠네요.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막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암살 모의를 위해서 60명이 특정 날짜에 정주역에서 선천역까지 기차를 탔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그 날짜, 그 구간의 기차표가 실제로는 딱 5장만 팔렸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60명이라더니 5장이요? 네, 말이 안 되죠. 또 특정 시간에 선천에 모여서 모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 중 일부는 그 시간에 서울에 있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증명되기도 했고요.
이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날조극이었네요.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항소심에서 기소된 105명 중 99명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 대부분 무죄가 나왔군요. 네. 사건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죠. 물론 이게 일본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압력이나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에 가까웠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선생처럼 민족운동의 핵심 지도자로 지목된 6명에게는 끝내 6년형이라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명백한 표적 탄압이었던 거죠. 결국 핵심 인물들은 처벌을 받았군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언론은 일본의 행위를 명백한 기독교 박해, 크리스찬 퍼시큐션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 기소된 123명 중에 99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105명 중에서도 9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인구 비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이건 훗날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사실과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족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죠. 이 사건은 당시 한국 교회에도 정말 큰 충격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직접적인 탄압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교세가 좀 위축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11년에 한 15만 명 정도였던 전체 교인 수가 1912년에는 12만 명으로 약 3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3만 명이나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시련이 단순히 교회를 위축시키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님의 분석처럼 백오인 사건은 한국 교회와 민족운동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남겼습니다. 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까지 존재했던 일부 선교사들과 민족주의 성향의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거리감이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의 고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연대의식이 강화된 거죠. 아, 오히려 관계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군요. 네. 둘째는 이 혹독한 탄압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과 항일 정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후 3.1운동 같은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신적 동력이 되었죠. 고난이 저항의식을 키웠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가 역경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묻고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로 신앙을 증명한 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토양 위에서 꽃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의 그 계산된 유화책으로 시작했던 정책이 어떻게 노골적인 탄압으로 변모해갔는지, 특히 교육과 기독교를 통제하려 했던 시도들, 그리고 날조된 105인 사건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압이 역설적으로 민족적 저항의식을 일깨우고 심지어 중립적이던 선교사들의 입장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억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보여준 그 놀라운 생명력, 또 저항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당시 평범한 개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의 뒤로에 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혹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희생이 따르기도 했죠. 이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대한 권력이나 어떤 사회적 압력 앞에서 여러분의 깊은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요구에 직면한다면 그 긴장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히 그 신념이 현재의 상태 유지에 도전하는 것일 때 말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100여 년 전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려졌던 그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에 여전히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